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교재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내용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에서 거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죠? 7페이지 맨 아래 문단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하시고, 내용, 여기 옆에다가 내용 구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내용 구성이라고요. 첫째, 일부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이 실린 세 편의 글은 역사교육에서 역사인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의 현실을 보여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역사교육에서 역사인식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 말은 왜 역사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인식의 문제가 왜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인식은 어떠했고 앞으로의 역사인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따져 물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인식의 문제를 세 가지로 설정을 했어요. 거기 보입니까? 첫째, 교수학습론. 둘째, 이론과 현장의 관계. 셋째, 역사적 사고. 이 세 가지 부분에만 역사교육 관련한 글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라는 반성의 글이에요. 앞으로는 그 세 가지 부분에 관한 이야기만 치중하지 말고 어떤 쪽으로 좀 바꿔보자. 아래서 둘째 줄, 그런 논의로 전환하자. 무슨 논의? 인식론의 논의. 인식론적 논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면을, 특히 교수학습의 장면을요, 인식론적으로 바꾸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근데 간단해. 그동안은 이렇게 봤던 거죠. 이렇게 교수학습론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교수이론을 접근을 했고 나중에는 학습이론을 접근을 했어요. 교수이론, 학습이론. 어쨌든 둘 다 이론은 우리 거예요? 교육학 거예요? 교육학 거거든. 역사교육 처음에는, 역사교육 자체에는 교수이론과 학습이론은 말이 없었고요. 교육학에서 써있던 말을 우리 거로 차용해서 이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단계가 교수학습이라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고요. 교수학습이라는 말로. 어쨌든 최근에는 뭐 이런 표현도 쓰질 않아요, 그냥. 배움 또는 뭐 성장, 뭐 성찰, 나눔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배움 중심 학습 이런 말을 쓰고 있죠. 최근에는 배움 중심 학습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일반인들이 만약에 물어보잖아.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누가 배우는? 누구와 누가 동시에 배우는? 그래, 학생도 배우고 또 누구도. 교사도 배우는 수업이에요. 응? 학생과 교사에 무엇이 나타나고 성장이 나타나고 그 성장 속에서 수업의 결과물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이를 통해 수업의 전 과정을 뭐 해보려는 성찰해보려는 노력이에요. 그게 배움 중심 학습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이때까지의 과정에서 요렇게 좀 바꿔보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과정으로 바꿔보자. 그걸 저자는 지금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이 어려우면 이렇게 해도 돼. 교수학습론이라는 관점에서 배움 중심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말하면 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응? 다음 거 볼게요. 또 두 번째 글입니다. 자, 8페이지를 넘겨보면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1장의 관점에서 보면 1장 역사학습의 인식론적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 장 2장 내용인 역사적 사고력의 의미와 하위 범주는 극복해야 될 이 연구의 전형적인, 요렇게 봤을 때 요 틀에 맞췄던 전형적인 연구였어요.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 그러면 엔소하신 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돼. 요 부분에 맞춘 범주는 뭐가 될까? 이게 역사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라면.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고가 무엇인가를 개념 짓고 역사적 사고력의 유형을 구분 짓고 역사적 사고력을 범주화하려는 노력이잖아. 이게 전부 다 역사적 사고력을 목적으로 삼고 역사적 사고력을 달성하거나 함양하는 것이 역사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걸 상정하고 말한 거잖아. 그럼 이쪽은
이쪽은. 그걸 말할 수 있어야지. 제일 크게 말해주는 건 어쨌든 역사적 사고력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남색책 5장에 쓰여있듯이 그건 공허한 외침이 되고 말아. 어? 그게 보다 현실성 있는 말은 구체적인 사고 습관으로서의 역사적 사고를 배양하는 길이죠. 남색책 5장에 나와 있는 목차 아니야. 생각, 습관으로서의 역사적 사고. 그러니까 21세기 사회를 이끌어갈 요즘 아이들은 역사가들이 사고하거나 역사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아예 체득화해서 몸에 배워서 역사가들 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쪽 관점이지. 네? 생각, 습관으로서의 역사적 사고. 알겠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말한 바대로 따랐다면 이게 학문주의적 접근이에요. 학문주의적 접근. 이해돼요? 일단 써놓기만 해봐. 그렇게. 어쨌든 1장의 시각에서 보면 2장은 극복해야 될 대상이야. 그러니까 서로 논조가 같아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3장의 내용이 뭐야? 3장? 응?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써있죠? 그치? 이것은 교사의 역사인식이 실제로 역사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 있다. 교사가 갖고 있는 역사 지식, 역사 교육에 대한 생각, 역사 교육관, 그리고 학생에 대한 이해가 이 두 단계에 걸쳐 미치는 양상을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두 단계가 뭐야? 수업 내용의 재구성, 또 교수학습 활동. 여러분 조금만 힘내세요. 30분만 하면 밥 먹을 수 있어. 어? 다시 그려봐. 인지적 특성, 역사 수업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거 종류 3가지라고 그랬잖아. 이거 요소. 뭐뭐뭐? 역사관, 또 역사 교육관, 또 학생에 대한 이해. 이거 역사 수업이라고 그래. 수업을 2단계로 나눴어 지금.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것과 교수학습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 2단계 영향을 미친다라고요. 외울 수 있겠어? 어? 내 인지적 특성. 내 인지적 특성.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무엇과 역사 지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서양사 지식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서양사 교육관, 제가 알고 있는 여러분의 특성,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제가 수업 내용을 어떻게 할까? 어떤 내용들을 위주로 수업 내용을 전달해 줄까라는 고민의 기준이 돼. 어떤 수업 방법을 선택할까? 이건 별로 기준의 여지가 없어. 선택의 여지가 나 같은 경우는. 다인수학급이니까. 10명 정도, 20명 내외로 앉아있다면 나도 토론식 하겠지. 발표식 할 거고요. 근데 그럴 순 없잖아. 응? 2단계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말 아시겠어? 네. 그러니까 어쨌든 1장, 2장, 3장은 어쨌든 한 부로 구성이 돼 있어. 한 부로. 그러니까 한 부의 전체적인 문제인식이 뭐였냐면 왜 하필 이 시점에 역사 인식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거였다니까. 그치? 그럼 잘 떠올려 봐봐. 잘 떠올려 봐. 왜 역사 인식이 문제가 되는가?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 역사 인식을 새롭게 갖춰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새롭게 틀을 바꿔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교사의 일방적 접근도 아니요. 학습자만 주인이 되는, 학습자만 이끌어가는 수업도 아니야. 교사와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호작용 하에서 함께 배워나가고 함께 읽어나가는 수업으로 변했기 때문이야. 이해돼?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모두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수업관도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지? 그 다음 또 하나는 교사마다 인지적 특성이 달라. 역사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역사 교육의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학생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수업 내용 재구성도 다를 수밖에 없고 교수학습 활동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게 일부의 내용이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자, 2부. 역사의 서술 양식과 역사학습. 아까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어. 그 서술 양식에 따라 뭐가 달라? 역사학습이 다르다니까. 서술 양식에 따라 역사학습이 달라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녹색 책을 읽을 때랑
지금 이 책을 읽을 때랑 공부할 때 느낌이 같아요? 왜 달라요? 이건 논문집이잖아요. 논문집이라고요. 네. 소위 말하면 이 책을 읽어낼 거면 이 책과 연관된 참고 논문이나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읽는 책이에요, 원래. 더 쉽게 말하면 뒤에 각주 다 읽어보고 뒤에 나와 있는 참고문은 다 읽어본 저 같은 사람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이해하시겠어? 근데 녹색책은 어때? 뒤에 각주 안 봐도 많이 잘 읽히잖아. 그러니까 저 와인버그 연구 사례 결과 말을 빌면 이건 쉽게 읽히지 않는 글이야, 이건. 갈색 책은. 근데 녹색 책은 어때? 쉽게 읽히는 글이죠. 그죠? 한국사로 쳐봐. 쉽게 읽히는 개론서가 뭐야? 통론 좀 쉽게 읽히잖아. 그지? 신특은 쉽게 읽히진 않지. 그렇지 않아? 또 봐라. 특이한 게 서양서 같은 경우는 서강좌는 읽어보면 것도 재밌다. 재미는 있어. 남는 건 별로 없어. 어? 근데 서계로는 재미는 없어. 근데 남는 게 엄청 많아. 그렇잖아. 그게 글의 형식 때문에 그래. 글의 형식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명확한 강아지는 알겠지, 이제? 글의 형식, 이른바 서술에 글을 써나가는 방식에 따라 우리의 이해의 양상이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 쉽게 읽히는 글이 있는가 하면 쉽게 읽히지 않는 글이 있어. 그럼 쉽게 읽히는 글은 어떤 글인 것 같아? 공통적인 특징이. 이야기 형식의 글이야. 내러티브 형식의 글. 쉽게 읽히지 않는 글은 뭐냐? 학자들 말이야. 그러니까 설명 텍스트라고 하지, 그걸. 이런 종류의 글들. 쉽게 읽히지 않아. 그죠?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머릿말, 뚱뚱뚱, 꼬릿말 이런 걸 되게 안 읽혀. 재미없어. 저거 관련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으면 엄청 재밌지만 제가 이런 책을 읽을 때 느끼는 재미만큼 여러분이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저는 이런 내용과 방법 이런 책들은 별로 읽을 게 없어. 외울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내 기준에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 한 2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재미도 없어. 근데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안 볼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 책이 또 먼저 쓰였던 책인데 녹색 책이 좀 나중에 나왔던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 근데 누구한테는 재밌고 누구한테는 재미없고 이렇다고요. 그지? 그러니까 서술 양식이 우리 모두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각기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술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두 가지로. 설명 텍스트 양식과 내러티브 텍스트 양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알겠어요? 자, 2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글 한번 봐봅시다. 그 목차 한번 봐보세요. 2부. 4, 5, 6장인데요. 4, 5, 6장. 하나는 비판적으로 역사를 읽어 역사를 쓰는 것이죠. 그지? 또 하나는 역사 수업 도구로 내러티브를 썼을 때 수업 도구로, 그러니까 교사들이 수업 도구로 내러티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썼을 때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 그 만들 때 유의점, 또 거기에 각각 따르는 장단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번은 내러티브 양식의 서술 체제 개발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설명 텍스트 위주의 양식에서 내러티브 텍스트로 변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교과서를 쓰는 사람들이거나 역사 서적을 쓰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비판이나 화두라고 볼 수 있어요. 05번은 우리한테 말하는 시사고요. 06번은 교과서 집필자들한테 말하는 시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 알겠어요? 그 다음에 04번은 뭐냐? 아이들한테 비판적으로 역사 읽기와 창조적으로 역사를 쓰는 활동을 거기 하위 목차에 써 있듯이 국사교재랑 세계사 교재를 사용해서 실제 실험을 해봤다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논문의 결과는 뭐였냐면 잘 못하더라라는 거였어. 잘 못하더라. 그러니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비판적으로 역사를 읽어내는 걸 잘 못하고 읽어내기를 잘 못하니까 창조적으로 쓰는 건 더 못하더라라는 게 이 논문의 결론이거든. 그러면 이게 이분이 의도했던 바일까? 김한정 이효 교수가 이 논문을 썼던 거는 그게 의도했던 바입니까? 아, 별로 효과 없더라. 그러니까 하지 말자? 효과가 없으니까, 별로 애들이 잘 읽어내지 못하니까, 별로 애들이 잘 쓰지 못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자? 잘 읽어내도록 하고 잘 쓰도록 하자라는 거야. 응? 그러면 잘 읽어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6장처럼 바뀌어야 돼. 6장처럼. 응? 내러티브 양식으로 바뀌어야 돼. 이해돼? 그럼 잘 읽혀질 거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장처럼 해야 돼. 5장처럼.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식으로 말하고 이야기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식으로 말하고 이야기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더 쉽게 말을 해볼게. 사장과 같이 실험을 해보니까 애들이 잘 읽지도, 비판적으로 읽지도 못하고 창조적으로 잘 쓰지도 못하더라. 그 문제가 뭘까라는 걸 찾아보니까 일단 6장 때문이었어. 교재의 서술 방식이 지나치게 설명 텍스트 위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학교 선생님한테 있었어. 학교 선생님이 내러티브를 너무 재미없게 해줬던 거야.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있는 내러티브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식 수업을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6장과 5장에서 잘 읽힐 수 있는 내러티브 양식의 글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겠다라는 것과 5장에서 교사 역시 잘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작년도 시험 문제 화두가 그건 거예요. 교사든 학생이든 정말 21세기에 강조되는 능력은 무엇 구성 능력이라고? 내러티브 구성 능력이 되는 거야. 내러티브 구성 능력. 네. 이거 말빨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는 거야. 잘 털어야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응? 무슨 구성 능력? 내러티브 구성 능력. 그죠? 그 괄호치기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걸로 끝이라고 착각은 하지 마라. 또 나와. 그 8글자는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올 말이야. 내러티브 구성 능력. 응? 내러티브 구성 능력. 자, 그게 2부야. 그 다음 3부. 민족 세계인식과 역사교육인데 다른 장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이게 4개 챕터잖아. 그쵸? 자, 제목 봐라. 민족 세계인식과 역사교육이니까 민족을 바라보는 인식이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응. 민족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저처럼 아니다, 또는 베네딕트 앤더슨과 같은 사람처럼 아니야, 민족은 상상의 비전은 날조의 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한국사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엄청난 비난을 하고, 실제로 대학원 박사 수업 때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어. 니까짓 게 뭔데 앤더슨을 운운하면서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K대학교의 CH 모 교수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글을 준비해 가서 이렇다라고 강의 시간에 발표를 했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았겠지. 그래, 자네 생각도 참 참신하군. 잘 출석하고 빠지지 않았으니까 A 주겠네. 이러면 참 굉장히 좋을 텐데, 대학원에서는 거의 학부의 F대라고 할 수 있는 B를 맞았어. 유일하게 40과목을 들었는데 그 한 과목 B를 맞았어. 학부에서는 F에 준하는 수준의 사형 선고야. 그래서 가서 따졌지. 교수님, 결례가 되시지 않는다라면 제가 어떻게 이 학점을 받게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언짢으시고 기분 나쁘신 상황이라는 건 100% 이해합니다. 제가 학점을 고치거나 바꾸려는 의도가 있어서 아니라 교수님의 해안이나 의중을 좀 알고 싶어서일 뿐입니다. 그리고 추후 이런 문제로 제가 다시 교수님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일은 없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건데 그 경위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돌아오는 답? 나가. 나가. 그때 제 나이가 38이었어. 38. 이게 지식인의 과제야? 그게 지식인의 태도입니까? 저는 그 뒤로 그 사람한테 교수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가장 그분이 잘못하신 건 뭐냐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죠? 두 번째로 잘못한 부분은 뭐냐면 교수와 학생의 관계를 여전히 갑과 을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존중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교수님은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만약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2번 빠꾸 맞고 3번째 가서 말씀드리고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었겠죠. B 맞아도 나머지 학점들이 보완을 해줘서 뭐 크게 문제들은 안 한 상황이었으니까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평소 그분이 썼던 글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은 친일적 성향의 글들이 몇 편 있어서 그래서 좀 시비를 붙여보고 싶었어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군론의 선두주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 아무튼 네발론 세대를 배우고 자랐던 제 입장에서는 용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 민족은 상상의 끈이고 날조된 끈이다. 아울러 일제 강점기 때 민족이라는 담론을 식민 지배에 정당화시키기 위한 정당화 논거로 활용된 사례들을 전부 다 준비해 갔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 그 예컨대 교과서술만 봐도 그렇잖아. 교과서술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주의 운동의 양상이 교과서에 투영되기 시작한 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2000년도부터니까 보통 한 7차 이후부터거든. 7차 근현대사 서술 이후부터 한 20년밖에 안 된 거라고요. 그전에는 어떤 식이었냐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빨갱이야. 얘들은 민족운동을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왜곡을 시켰다니까. 그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아무튼 교수님한테 대든 건 잘못했죠. 뭐 어떤 예의를 갖췄더라도 대든 건 잘못했어요. 근데 확실한 한 가지는 그 뒤로 교수라고 부르지는 않았다는 거야. 어쨌든 이렇게 민족을 규정하기 위한 시도가 또는 민족을 바라보는 태도가 시대별로 어땠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또 세계를 바라보는 시도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뭐도 바뀌어야 돼? 민족의 기반을 두고 있었던 국가사, 세계의 기반을 두고 있던 세계사. 이 국가사나 세계사 교육, 이른바 국사교육과 세계사 교육도 뭐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3부 제목을 아시겠어? 민족 세계인식과 역사교육이라면 민족의 인식이 바뀌고 세계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역사교육에서 다루는 국사교육과 세계사 교육도 변해야 된다. 그럼 이제 주된 하위의 논문들의 주된 내용들이 그거겠지. 국사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또 하나는 세계사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는 논조가 될 텐데요. 문제는 7번 정도가 지금 국사교과서에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3개는 거의가 다 아니다. 2개, 8번, 9번은 철저하게 세계사 이야기고 10번은 그러니까 국사와 세계사 얘기가 좀 섞여 있어요. 이해돼? 7번은 국사 이야기고, 그러니까 국사교육 방안에 관한 이야기고 8번, 9번은 세계사 교육에 관한 이야기라니까. 그리고 10번은 국사교육과 세계사 교육이 결합돼 있어. 근데 왜 여기서 좀 차이가 있냐면 10번에 글을 썼던 이영우 교수는 9번에 글을 썼던 강선주 교수하고 좀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어.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강선주 교수는 아까 말한 세계사 내용 구성의 원리로 상호 관련성의 원리에 각한 간 지역적 조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영우 교수는 그 관점을 3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대안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서로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는데도 이 글은 지금 민족, 세계에 관한 인식이라는 제목, 부의 제목으로 하나 묶여 있잖아. 그지? 그런데 머릿말에 저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거조차도 이렇게 논쟁이 되거나 찬반의 견해를 대립하고 있는 것조차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해하시겠어? 왜냐하면 그건 아직도 현재까지도 지금까지도야. 2021년 지금까지도 국사나 세계사 이걸 둘러싼 담론들의 시각은 정확히 대분돼 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국사교육이 중요하다. 또 한쪽에서는 세계사 교육이 제일 더 중요하다. 또 어느 쪽에서는 두 가지를 합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 물론 저 같은 역사 교육 전공자들은 당연히 3번째야. 국사 교육과 뭘 구별할 필요가 없어? 세계사 교육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 국사 과목의 필수화, 국사 과목의 수능 필수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세계사 교육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잘못 걸었던 거야. 국사 교육의 강화가 아니라 무슨 교육의 강화가 돼야 돼? 그렇지. 역사 교육의 강화가 돼야 돼. 그래야만 우리 밥그릇을 일반 사회나 통합 사회 쪽에 뺏기지 않아. 국사라고 외치는 순간 우리의 비중은 국사 선생님이 되고 말아. 알겠습니까? 무려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시수를 보게 되면 3분의 1을 뺏기게 돼. 3분의 1을. 중학교 역사 섹션의 8학년 부분. 이걸 통으로 일반 사회들한테 뺏길 우려가 커. 아니, 뺏겨왔지. 사실. 그지? 그런데 우리 과가 일반 사회 걸 뺏어온 적은 없어. 우리가 정치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경제를 가르치거나 우리가 사문을 가르친 적은 없었지. 응? 근데 사회문화 가르친 사람이 한국사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건 총체적인 문제야. 네. 앞으로 이제 심호반때 다루게 될 민주시민 교육과도 굉장히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해. 민주시민의 자질은 사회과 교육의 캐치프레이즈지 역사 교육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거든. 응? 그러니까 민주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본 역사 교육은 타당하지만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역사 교육은 자살골이야.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라는 건 사회과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역사 교육의 목표하고 겹치게 되면 우리 과는 사회과의 종이 되는 거고 TO는 기대할 수 없어. 그게 내년부터 TO가 줄어들 거라는 4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해서 경기도교육청처럼 민주시민교육과라는 부서가 따로 창설이 되어지고 그 부서의 행정학과나 일반사회교육과 애들이 교육청 일을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핸디캡이야. 민주시민교육과 또는 민주시민과 연관한 교과 명칭을 역사교사들이 차지하고 있거나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 행정직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박수칠 일인데 안타깝게도 서울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해당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 관련 업무는 거의가 일반사회과가 담당을 하고 있어. 그게 앞으로 역사교육과가 좀 데미지를 입을 거라는 중요한 4가지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해. 물론 두 번째는 학년 인구의 감소, 세 번째는 정년 퇴직 인구의 감소, 이런 것도 들으시지. 또 마지막이 고교학점제.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과 TO가 앞으로 별로 전망이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더욱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일반 사회과 애들이 말을 하는 통합의 논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가 아니라 민주시민이 되기 위한 역사교육 내용, 다른 과와 차별되어지는 역사교육 내용을 선정을 해서 그 역사교육 내용을 배워야만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내용 요소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논거를 마련해야 돼. 알겠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공공 선의 관점 같은 것도 있고요. 젠더의 관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주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다뤄야 될 내용 주제들을 개발하고 그런 종류의 교과서를 앞으로도 선택 과목으로 2개는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 경쟁력이 있어. 언제까지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교수에 놓기부터 지금 때까지 우리는 선택 과목은 딱 그거밖에 더 있냐? 그죠? 세계사밖에 더 있어? 안 그래? 중간에 한 과목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한국 근현대사였지 그게. 또 한 과목이 뭐였어? 한국 문화사였지. 그거 말고는 없었다? 그게 전부 다 한국사가 빚어낸 욕망이야. 응? 좀 구해주면 안 돼? 한국사는 어차피 다 배우니까 필수니까 세계사 과목으로 이런 거 해주면 좋잖아. 세계 역사와 기행, 세계 역사와 지리 이런 건 자연스럽게 과도 따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세계 역사와 정치 그럼 일반 세계에서 따올 수 있죠. 농담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학회에서 한 적이 있어. 수차례. 선택 과목을 다변화시켜서 역사 과목의 입지를 넓히자라고요. 걔 똥도 안 먹혀. 걔 똥도 안 먹힌다고. 왜? 본인들은 교수니까 잘릴 일이 없거든. 뭐 그게 국공립이든 아니면 사립이든 교수들은 본인들 밥그릇은 확실하니까. 또 그러한 대립의 날 속에서 자리를 운이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범대 학생들 또 교직이수 학생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거겠죠. TO의 감축 이런 관련한 부분들은. 자, 여기까지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 그러면 토탈에서 몇 부? 3부. 1부 무슨 내용 들어가 있다고? 왜 이 지금 시점에서 역사 인식의 문제가 중요한가라는 부분이었어. 역사 인식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 1장에서는 그동안의 역사 교육이 3가지 측면에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그걸 새롭게 인식한다는 필요성에서 중요해. 교수학습론. 그지? 이론과 행정과의 대립, 역사적 사고. 이 3가지 문제를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래서 1장에 마련이 됐고 2장은 그와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그랬지. 1장의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는 항목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1장의 내용과 좀 대비를 이룬다. 이른바 역사적 사고를 정형화하고 유형화하고 범주화했던 것은 역사적 사고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가로막게 되는 이른바 생각 습관으로서 역사적 사고를 저해하는 요소다라는 관점에서 1장과 대립의 날을 키우고 3장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 이 부분은 역사 교사가 갖고 있는 지적인 특성이 내용 구성하고 교수 학습 활동에 영향을 미치니까 역사 교사가 어떤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우리 모두 알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에서 썼던 글이라고. 이게 1부야. 2부는 뭐라고? 역사의 서술 양식과 역사 이해에 관한 부분인데 서술 양식이라면 실제로 아이들한테
서술 양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사나 세계사 교재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읽어낼 수 있느냐, 또 그를 바탕으로 창조적으로 글을 쓸 수 있느냐라고 실험 연구를 해봤어. 그런데 결론은 잘 못하더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의 노력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 접근을 한 거지. 하나는 교과서 서술이나 교재 서술이 좀 내러티브 위주로 가면 좋겠다. 또 하나는 내러티브 구성 능력이 아이들이 부족하니까 교사든 학생이든 내러티브 구성 능력을 좀 함양시키면 좋겠다 라는 방향으로 6장 5장에 글이 쓰인 거고, 맨 마지막 3부는 민족과 세계사를 바라보는 인식이 바뀌었어. 시각이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민족의 기반을 두고 있는 국사교육과 세계의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사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 각각 두 편의 글은 세계사 교육과 자국사 교육의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태도를 나눴고, 또 나머지 두 편은 세계사 교육에 관한 인식의 변화만을 다뤘어. 이 글에서도 9장과 10장은 서로 대립의 날을 키우고 있어. 강선주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이영희 교수가 비판을 하면서 대립의 날을 세우고 있어. 자, 이게 다야. 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자. 그럼 이런 문제가 왜 중요하겠는가? 쌤,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라고. 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오늘 강의를 들었을 때 바라보는 갈색색 느낌하고, 이런 강의를 안 들었을 때 바라보는 갈색색 느낌하고 같다면 나는 석박사를 괜히 한 거야. 시간 낭비한 거라고. 철저하게 내가 비난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돼. 똑같아?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지?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뭐는 바뀔 것 같냐면 적어도 내가 이 말을 앞으로 2번 정도만 더 반복해주면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앞으로 이 책이 뭐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그러면 내 비슷한 내러티브 구성 능력은 갖출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말해줬던 내용 비슷하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여러분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용어나 키워드들을 골라내주는 기준점이 돼줄 거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시험에 나왔는가를 기출문제를 통해 확인해 보면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도 반복이 될 수 있겠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사요나라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야. 결론부터 말하면 내러티브는 앞으로도 대박이야. 상호 관련성 안녕이야. 이런 거. 3부 안녕, 2부 어서와, 1부 이미 와 있어. 알겠습니까? 끝입니다. 내일 보강하실 때 어쨌든 인류월 기본이론반 이제 마지막 사용서 보강인데요. 나오셔서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이걸로 모니터로 수업할 거거든요. 앉아서 자습하셔도 상관없고, 어쨌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대사 부분 마무리 지으면서 종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앞 수업만큼 촘촘하게 해드릴 자신은 없습니다.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야 내일 종강이 될 테고, 또 종강이 돼야 어쨌든 강의가 더 밀리지 않을 테니까요. 혹여 만약에 내일 제가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심호반 때 반드시 더욱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